연준이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미국 국경 안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해 주는 것을 전제로 거래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던 연방 대법원이 오늘은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국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감독책임위원회 제임스 커머 위원장은 엘라바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좌익단체 남부빈곤법률센터가 연방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819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관련한 계속되는 긴장으로 인해 겨울철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군중 모임을 겨냥한 테러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록관리국은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커머 위원장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메일 1199건에 대해서 수정되지 않은 접근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약 1,800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6개월 전에 비해 20%나 성장한 것입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인 국밥집 옥동식의 돼지곰탕이 뉴욕타임즈의 올해 뉴욕 최고의 팔선 요리 중 하나로 선정돼 화제입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특별 세일! R88 리프팅 크림 사시면 펩타이드 토너 미스트 무료 증정, 엑스퍼트 크림 세트 사시면 아이크림 세트에 샘플 가방 세트까지 증정, 참존 DAG 3종 세트, 한스킨 남성용 세트, 셀트리온 마스크팩, 여성 청결제 클렌저까지 모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핸드크림 세트, 바리 세트도 할인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회의 결과와 함께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 쏠렸습니다. 연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2.4%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 금리를 4.6%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11차례 단행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에는 금리를 3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전표도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2024년에 평균 4.6%, 2025년에는 평균 3.6%, 2026년에는 평균 2.9%로 연방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거래가 기준 지난해 1월 4일 장중 최고점이었던 36,934.84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3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미국 국경 안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젤렌스키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경 문제에 민주당과 백악관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 윤채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요일 워싱턴 의회 의사당을 방문하여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안보 지원 예산안의 승인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5일 국경정책의 개정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서한을 통해 확고한 의견을 전했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도 회동했지만 하원 의장은 국경 안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흔들림 없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우리도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푸틴의 잔혹한 침공에 반대한다고 말문을 열고 의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백악관의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끌 전략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국민에게 빚진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한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명백한 목적 그리고 미군과 인도주의적 원조에 얼마나 우선하여 세금이 소비되었으며 세금이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게 소비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 앞서 재난이나 다름없는 국경 상황과 불법 월경으로 인한 테러 위험의 증가와 불법 약물 확산 등 구체적인 현안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조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국경 문제 해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어 문제는 미국 하원이 아니라 백악관과 상원에 있고 그들에게 그들의 일을 해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휴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게 될 것이라며 예산안의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또한 하원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원을 계속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존슨 의장은 앞으로의 명확한 경로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더 휴 휴이트 쇼에 출연한 존슨 하원 의장은 진행자에게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리스마스 내내 모두가 여기 앉아서 엄지손가락만 까딱거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원 의원들은 일할 의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정책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온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들도 미국을 공격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국경 정책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인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도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칠 의회가 필요하다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국가안보적 문제인 국경정책 개정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뉴스앤포스트 윤채영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리티코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폴리티코는 전혀 엉뚱한 구상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해설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다시 바꿀 것이다. 지금 기존의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내용의 구체성을 봐서는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뭐냐면 3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3명한테서 정보를 취합을 한 결과 결국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되면 그럼 북한에 대해서 핵 용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실랑이 버리는 비현실적인 실랑이 버리는데 시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대신에 북한을 다시 친화적인 그러한 외교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른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라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처럼 다시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는 한반도 관계를 갖다 좀 더 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핵을 없애라,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경제 제재 안 풀어준다 이렇게 압박 일변도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그러한 압박 일변도 정책을 지금 이제 포기하고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핵을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핵 비확산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벌려나가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일하기가 아주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키맨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였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정부가 키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미국 내에 있는 보수파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한테 핵무기 인정해 줘버리면 그러면 북한이 그 핵무기를 아예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안에는요, 공화당 여성 의원 2명이 한인 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넘어야 될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의회 내에 있는 지금 한인 혈통의 의원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순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 주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공화당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폴리티코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폴리티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마치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내러티브를 계속 양산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에 미국이 해오던 정책들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부도 일하기 힘들어지고 외교 정책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이것이 상대방 국가들한테도 혼선을 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무작정 퍼주는 것, 무작정 말도 안 되게 내가 출혈해 가면서 미국이 출혈해 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챙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 방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악한, 나쁜 결과로 가는 그런 접근 방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4년간의 임기상에서 이미 보여준 부분입니다. 오바마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북한하고 관계는 굉장히 악화 일로로 가고 있었고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킬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치달았던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트럼프가 정권을 이양받았을 때에도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그 트럼프도 같은 논조에서 너 가만히 안 있으면은 공격하겠다라는 압박을 계속 넣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는 당시에 한국 정부가 모종의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또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중간에 끼워주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계산 방식이 다른데 그냥 무작정 한반도 문제를 놓고 무작정 압박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만나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러브레터 주고받고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트럼프를 독재자를 지향하는 인물로 생각하게 만드는 오해를 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독재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 이제 정치적인 공격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억울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트럼프가 했던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해설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쓰려고 하는 그리고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군사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반드시 그러한 방식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의 핵무장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반도의 핵무장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핵 보유를 용인해주는 방식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윤 정부가 그걸 원하면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보유를 용인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북한의 핵과 그다음에 남한의 핵무장 관계가 서로 간에 북과 남 사이에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손 떼고요. 그냥 미국은 손 떼면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 자꾸 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하고 남한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책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를 핵무장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으로 지금 마지노선이 쳐져 있는 것을 한반도 쪽으로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 러시아나 중국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가 핵무장화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북한의 핵을 보유해 주는 방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이 전략이 그냥 인정해 주고 나서 대화하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면서 조건들을 다는 것 중에 남한의 핵무장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협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협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점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움직이는, 중국을 자극하는 요소를, 카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가 마치 대통령이 다시 되면 아비규환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이러한 패닉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라 레프포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 보좌관은 오늘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며칠 내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일이 내년 상반기에 3자 상무장관 회담과 재무장관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일이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한 게 3자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공식 동맹이 아니다라며 미일 또 한미 간에 있는 기존 상호 안보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내년에 한미일 3국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 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새로운 기제가 생겼다면서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던 연방대법원이 오늘은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레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페프레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 중절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추산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페프레스톤은 FDA가 2000년 사용을 허가했으며 현재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미페프레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한 데 따라서 심리가 진행된 결과였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약품 제조사인 덴코 레보라토리는 다시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가져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레스톤 판매는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대선 전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제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감독 책임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이 알라바마주에 본부를 둔 좌익단체 남부빈곤법률센터가 연방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1819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센터가 작성하는 미국 내 증오 및 반정부 단체를 표시한 일명 증오지도에 정상적인 보수단체가 증오단체로 거짓 표시됐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SPLC, 그러니까 Southern Poverty Law Center라고 그래서요. 남부 빈곤 법률센터. 아주 악명 높은 좌익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과거에는 인권운동을 하는 훌륭한 단체로 인식이 되어져 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악명 높은 단체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인권운동을 열심히 펼칠 때야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변질된 것이죠. 좌익단체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고요. 점점 그 극성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급진 좌파 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고요. 이 단체가 만들고 있는 증오 지도, 증오 헤이트 맵이라고 그래서요. 증오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증오 단체들 그리고 반정부 단체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이 단체는 극우 성향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폭력성이 있다. 이 단체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요. 이 단체들이 전국에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수상한 활동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에 그대로 접수가 됩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국무부에서는 재정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해주고 그러한 돈을 받아서 이러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FBI라든가 여러 정보기관들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이러한 법집행기관들이 그 정보의 기초에서 이 지금 이제 반정부 단체라든가 증오 단체들을 감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가 있어서 이거는 검거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검거에 나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보수단체, 아주 정상적인 보수단체가 극우 내지는 아주 위험한 증오단체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지아주에 있는 단체인데요. 더스탄 인만 소사이어티라는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극우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이곳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D.A. 킹이라는 분인데 이 D.A. 킹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는 여전히 극우파, 극우주의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D.A. 킹이 그러한 극우파 우두머리의 이미지를 갖게 됐느냐? 바로 서던 퍼버티 로 센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스탄 인만 소사이어티가 왜 너희들 증오 지도에 우리 단체가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해가지고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 소송 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가 이 더스탄 인만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갖다가 반이민 혐오 단체로 규정해가지고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반이민 혐오 단체라는 거는 이제 이민자들 싫어하고 반이민 정책을 주동하고 추구하고 뭐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 이런 소송이 딱 걸리고 나니까 남부 빈곤 법률센터가 법원에다가 청원을 냈습니다. 뭐냐면 D.A. 킹이 낸 소송은 이건 잘못된 소송이니까 각하해 주십시오. 소송을 취하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했는데 연방 판사가 그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기각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가 극단주의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소송이 벌어진 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소송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2018년도에는 퀼리엄 재단에 마짓 나와즈를 반무슬림 극단주의자 명단에 잘못 넣었다가 또 논란이 되면서 소송을 당했고요. 당시에 이제 중간에 변호사들끼리 합의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 처리가 되고 그것들이 그런데 연방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언론들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주의 단체들이 마치 극우단체 내지는 혐오단체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올해 초에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는 자유를 위한 어머니들을 포함한 몇몇 부모 권리 단체들을 증오 지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부모 단체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나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못된 성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봉기한 것뿐인데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인 것이죠.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모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똑같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 있으니까 공화당 의원들 지지하는 학부모들 단체 이거 수상하다. 이거 증오단체 이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LGBTQ 뭐 성평등 이런 것들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네. 이 사람들은 LGBTQ를 혐오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도에다가 올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연방정부의 법 집행 기관들을 정치에 의해서 좌파들이 우파들을 힘을 못 쓰게 때리는 이 정치에 이용을 하는 일종의 연방정부의 무기화에 이용됐다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제임스 코모 연방하원 감독 책임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을 놓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반대 관점이나 정책적 입장을 가진 보수적인 개인, 조직, 비영리 단체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증오단체 지정을 무기화했다. 2019년 연방판사는 이 단체의 혐오단체 꼬리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완전히 주관적인 조사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이미 그런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의 꼬리표가 민간 부문에서 특정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배제하는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증오단체로 딱 꼬리표가 붙어버리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들이 전부 다 여기는 극우단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기사를 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기관들이 여기는 극우단체니까 지금 모니터링 해야 돼. 감시 대상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요. 각종 기업들은 후원을 안 한다는 거죠. 거긴 극우단체니까 우리가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방문자 기록에 따르면은 이 백악관 관료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의 직원들을 무려 11번, 최소 11번 이상 만났다라고 코모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에도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의 정보 프로젝트 국장인 수잔 콜크가 국가안보 대테러 국장인 존 피카렐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들이 왜 만나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만남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진 좌파가 잡고 있는 백악관에서 혹은 민주당이 지금 이끌고 있는 연방정부에서 이런 단체들한테 이런 겉으로는 비영리 단체인데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문제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네 그러고 가가지고 멀쩡한 단체들 갖다가 이상한 단체로 다 꼬리표를 붙여서 지도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뿌리고 연방정부에도 뿌리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으며 귀 부서 내에서 SPLC 그러니까 남부 빈곤 법률센터의 참여 정도, 영향력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은 교육부 장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한테 보내서 도대체 교육부하고 이 단체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왜 그런 교류가 있는 건지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국민은 연방 직원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차별하는 결함이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유포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 단체들한테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좌파라는 이유로 우리 보고 너 왜 우파 편 들어줘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 납세자들이 내는 돈이 그런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식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동에서 이어지는 전쟁 탓에 미국 내에서 성탄절, 연말연시에 잠재적 치안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관련한 계속되는 긴장으로 겨울에 걸쳐 군중 모임을 겨냥한 단독 행위자의 폭력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발표가 사전에 계획된 특정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념에 자극을 받은 단독 행위자가 이러한 표적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경계령은 미국에서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 여론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증오범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0월 14일 일리노이주에서는 71세 집주인이 무슬림은 죽어야 돼라며 소리치며 세입자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6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숨져 충격을 줬습니다.
또 이달 7일에는 뉴욕 본부에서 28세 남성이 유대교 회당에 엽총 2발을 쏴 체포된 바 있습니다. 국립기록관리국은 하원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에게 조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메일 1799건 총 62,610페이지 분량에 대한 수정되지 않은 접근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국립기록관리국이 이번 주 코모에게 보낸 서한은 8월 30일과 9월 6일 코모 위원장이 바이든에 대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조사와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한 그의 역할의 일환으로 이 정보를 요구한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이메일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가명이 포함된 모든 문서 또는 통신문이 포함돼 있다고 서한은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기업 브리스마의 이사로 있을 당시 브리스마의 거래를 논의할 때 로버트 피터스, 로빈 웨어, JRB 웨어 등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공식 궤도에 오른 가운데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가명을 사용한 이메일들이 대통령 일가족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로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약 1,800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공개 매수 방식으로 내부자 주식을 주당 97달러에 매각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 가치를 1,800억 달러에 가깝게 평가한 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이런 방식의 공개 매수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를 현금화할 기회를 줍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6일 스페이스X의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약 95달러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하순 스페이스X의 공개 매수 당시에는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 지난 6개월 사이 20%나 상승한 셈입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는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할 때 미국 내 50위권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달러 수준인 보잉이나 1,670억 달러 수준인 월트 디즈니를 제쳤으며 나이키나 인텔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인 국밥집의 돼지곰탕이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 지역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 최고의 요리 8선을 발표하면서 한국 식당 옥동식의 돼지곰탕을 포함했습니다. 2016년 서울에 문을 연 국밥 전문점 옥동식은 지난해 11월 뉴욕 맨하탄에 진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투명한 돼지고기 육수가 특징인 옥동식의 돼지곰탕에 대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라면서 그러나 특별한 날에 먹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는 올해 뉴욕 지역의 최고 신생 레스토랑 12곳 명단에 한식 레스토랑 나로를 올렸습니다. 나로의 운영자는 맨하탄의 고급 한식당 아토믹스를 운영하는 박정은 셰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맨하탄 록펠러 센터에서 영업하는 나로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이면서도 절제된 형식으로 재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